안녕하십니까. 광고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저희 토크쇼를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유튜브로 아주 유명하시죠? 성재준 대표. 전에 저희 방송에 한번 초대해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 성재준 대표하고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 토크쇼를 7월 22일 6시 반에 홍대 앞에서 합니다. 저희 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광고가 있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홍대 팟빵홀이라는 데서 하는데요. 홍대 그러면 클럽 가고 싶은데 클럽 가는 기분으로 저녁 함께 하시죠. 다른 하나 또 부탁드릴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지어준 원전의 유지관리 보수 사업도 제대로 못 따고 아주 원래 했던 것보다 콩알만한 쪽만 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빨리 중단을 하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설립하기로 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이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웹브라우저로 okatom.org 또는 이제 여기저기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 운동 이렇게 쳐보시면 되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으니까 많이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세도 다시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전은 부실화되고 있고, 또 미세먼지는 지금 대책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에서 화석연료를 더 쓰는 쪽으로 가는 이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게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재점화, 경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첫 번째 글로벌 경제에 큰 구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경제 불안의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인구 구성과 가족 구성의 대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펜에서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의 속도라고 번역된 No Ordinary Disruption에서 바로 사업의 글로벌화하고 Radical Demographic Change, 고령화 저출산에 의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 이거가 두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이 1995년에 1.6명이다가 최근에 이제 1점대로 떨어져서 두찍 건너 애를 하나 낳는 식의 지금 저출산인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 비는 90년 5.1%에서 12.9%로 2015년 12.9%로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 지금 1960년대 하고 지금 2020년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15세 또는 20세에서부터 65세 사이가 가장 두터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래서 노인도 적고 애들도 적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2050년이 되면 지금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다 고령 인구로 올라가서 고령 인구는 훨씬 더 많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그 밑에 아동들은 더 줄어가는 머리만 큰 구조로 급격히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한 2035년 정도부터의 피크를 쳐서 한 5,300만 정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소로 돌아가고, 2100년 되면 지금 5,200만인 인구가 지금 5,100만 조금 넘는데요. 조금만 더 커서 이제 5,27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피크고, 줄어들어서 2100년이면 80년 후에는 3,800만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70년대, 80년대 인구로 회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노령 인구가 15%가 되는 걸 고령화라고 그러고요. 그 고령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보시면 7%, 14%, 20%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냐. 7%, 14%가 안 돼 18년이고 14%, 20% 되는데 8년이 걸리는데 일본은 그게 24년, 12년, 프랑스는 115년, 39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고 미국만 해도 거의 80년, 20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나라는 18년, 8년밖에 짧은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 또는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베네서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중국이나 급격히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차츰 줄어드는 구조인데 예외적인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다. 베이비 부머하고 거의 비슷한 수예요. 제너레이션 X,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Z 이렇게 Y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이 그 인구 크런치, 인구 감소 축소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선진 경제고 나머지는 급격히 경제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대부분 이제 최근에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동구 유럽은 이미 2000년대부터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미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개방적인 이민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보다 일자녀 때문에 지금 중국의 2050년 보시면 지금 6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리 진행된 사회고 옆에 인도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평균 나이, 중위권 나이가 2050년이 되면 중국은 50세 부근에서 되고 인도는 35세 정도가 중위권 나이가 돼서 인도는 상당히 젊은 나라고 중국은 아주 늙은 나라가 돼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 예측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영국의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의존을 받는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총 경제활동 인구를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예측에서 하나의 가정만 바꿔도 즉 뭐냐 하면 평균 수명이 뭐 1%씩만 2080년 후에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냐 아니면 안 늘어나냐에 따라서 인구 감소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고령의 의존 비율이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영국의 두 가지 가정에 따라서 노인들이 더 많을 수가 있을 때하고 적을 때 있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 100년 후가 되면 이렇게 정체가 된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자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가질지 예측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100년 전에 멜더스 인구론 같은 데서 지금의 인구가 폭발할 거가 아니라 사실은 식량이 모자라서 다 감소될 거라고 예측을 했을 만큼 또 우리가 너무 애들을 많이 낳아서 경제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권장하고 중국이 일자녀를 권장할 때 지금과 같은 인구 크런치를, 인구 축소를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예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미국의 인구 구성을 보거나 유럽의 인구 구성에서 지금 보면 각 나라별로 유로존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2009년에 앞으로 2008년에서 2055년 사이에 인구가 몇 %가 늘어날 거냐 그런데 이제 짙은 까만색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하고 이민이 없을 때 하고를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으면 이민을 개방하지 않으면 5%만 늘어나는데 이민은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쓰면 거의 26, 7%가 늘어나고요. 영국도 개방 정책이 없으면 인구는 정체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그래도 안정적인 덴마크 이런 데 이민을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스페인 같은 데만 해도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인구가 많죠. 왜냐하면 같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입이 되고 있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에 따라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민이 없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독일이나 인구가 감소하지만 이제 이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순증을 하는 형태로 예상할 수 있어서 이민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외국인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인구를 축소 형태로 계속 5,300만에서 뭐 3,800만, 뭐 저런 예측이 쭉 되면 30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종으로서의 그 존립이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0만 년 살 것처럼 떠들지만 만약에 지금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300년 후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3만 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사회가 되면 뭐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 때문에 저런 장기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민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다문화, 다인종 속에서 살 준비가 돼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러면 인구 구성의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뭐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되면 시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노인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복지 부양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 고령화가 빨리 가는데 지금의 고령층들은 농경사에서 산업혁명 사회 초기에 중간에 끼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연금제도나 노후의 보장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빈곤한 노인층에 대한 문제가 커져서 특히 재정 부양 비용 합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출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이 크게 변하는데 1인, 2인, 핵가족이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는 자식도 조금 낳고 노인들이 이제 장성한 자식들하고 같은 집에서 부양을 받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결혼했다 이혼을 하거나 늦게 결혼하거나 혼인을 안 하는 사람으로 해서 1인, 2인 등 이 소위 혼밥, 혼술을 먹어야 되는 핵가족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족 구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고령화가 되면 소비 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이 오래 살고, 그리고 지식 산업화 되기 때문에 교육을 오래 받아서 옛날과 달리 청년층이 사회 진출하는 거나 결혼하는 게 상당히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교육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빚도 많이 지고, 그러면서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계속 뒤로 늦춰지는 거에서 오는 청년층의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낮아지는 데는 노동 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실제로 주 수입원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OECD에서는 15세부터 65세를 경제활동 인구를 잡는데 우리는 일단
20세까지는 전부 공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남성들은 군대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3, 4년을 2, 3년을 늦춰서 경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 대학을 가고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25세 이후가 본격적인 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잡는 거의 10%, 10년의 기간이 상당히 소득이 빈약한 기간이거나 없는 기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 일찍 직원들을 내보내서 사실은 최근까지는 55세 정도, 거기가 이제 임원이 되는 자리인데, 그때 못하면 다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사실은 그 주 수입원이 발생하는 경제 활동 기간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노후에 빈곤한 삶을 사는 주 원인이 되죠. 다른 나라보다 그 연금을 적립하거나 저축을 하고 돈을 버는 기간이 10년 이상 짧다는 데서 유럽 국가들, 선진 국가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 그럼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늦게 고용을 채용하냐면, 일찍 채용해놨다가 군대 갔다 오면 다른 회사 가고 뭐 그러면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찍 채용도 못하고, 또 55세 이때를 일찍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연공 서열에 의한 급여가 상당히 높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9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교육을 훨씬 더 잘 받았기 때문에 일찍 교육 수준이 낮은 세대들이면서도 급여는 높은 세대를 내보내야 되는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도 그렇고 인구 구성 구조도 그렇다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55세, 58세에 내보내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들이 일본식에서 힌트를 많이 받아서 제도를 도입했죠. 그게 뭐냐면 내부에서 경쟁을 지켜서 승진을 못하면 체면이 잘려서 빨리 나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사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이나 또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55세 정도에서 1차적인 은퇴를 하고, 그렇지만 축적되는 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훨씬 적게 벌지만 이렇게 저렇게 경제활동 인구를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활동 2번 은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계층의 자살률이 이제 빈곤이 겹쳐서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앞으로도 점점 저성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활동 인구 대비 부양을 받아야 되는 15세 미만의 어린애들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969년에 보시면 여기 한 83%, 2% 이상, 그러니까 100명이 일해서 82명을 부양해다가 그게 최근에 3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베이비 부모가 다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왔고 애는 조금 낳고 아직 노인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양받아야 되는 인구가 상당히 적은 쪽입니다. 어느 정도로 적으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014년서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경제활동 인구 대비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의존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히 몇 년도 데이터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최근 데이터인데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사 대상국 194국계 중에 의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뒤에서 지금 9번째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양되는 인구가 적은 나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젊은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몰도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그 다음에 마카오, 이것도 중국이죠. 카타르,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래서 되게 중동 국가 빼놓고는 우리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이나 마카오, 중국 여기가 뭐 세 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중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의존 비율이 낮은 37.21%니까 최근 거네요. 제일 낮았을 때가 34%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수하고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70년대 은퇴하고 15년 살다가 죽었고, 미국에서 남성은 11년 살다가 죽는 게 2015년에 비면 여성은 22년을 살고 평균적으로 남성도 18년을 살아서, 이거 이제 미국의 은퇴 나이가 65세 이렇게 높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22년을 더 사니까 옛날에 10년 정에서 15년 정도 살 거로 연금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그거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나고, 수명이 길고 건강하신 분들은 30년 이상을 살아서, 뭐 이탈리아가 82년부터 아직까지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7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82년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36년째 받고 있으니까 경제활동한 기간보다 은퇴 후의 삶이 더 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금들이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주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대개 55세 부근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60세 정년화돼서, 이건 2012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고요. 설문한테 물어보면 대충 몇 살에 하느냐 그러면 56세쯤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세가 기대고요. 근데 실제 은퇴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부장님하고 뭐 임원하다가 은퇴하시는 게 되게 이렇게 55세 부근이었는데, 실제는 68세, 67세까지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10년 이상, 12년 이상을 더 일을 하니까 2번 은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은퇴는 다 70세 가까이 돼서 은퇴를 하시고, 일부 건강하시거나 뭐 자기 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계속 자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2번 은퇴하는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이게 많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이 걷어들이는 돈하고 쓰는 돈이 똑같아지는 게 2044년 정도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적자가 훨씬 커져서 GDP의 8% 정도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지금 예측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고요. 우리 이제 가족 구성의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이 급증하고, 만혼이나 비혼이 증가하고, 또는 가족이, 노인 세대가 분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아주 핵분화가 크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조만간 1인 가구가 하고 2인 가구가 지금 이미 50%가 넘어서서 대부분이 1인 2인 가구고, 그렇지만 그 1인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1980년만 해도 4.8%밖에 안 됐었고, 85년에도 6.9%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27%가 되고, 2인 가정도 25%가 돼서 1, 2인 가정이 전체 과반이 넘어서고, 5인 이상 가구는 지금 3%대로 떨어지는 급격한 가족 구성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비 2017년만 해도 가구 수가 1,400만에서 2,000만 가구로 늘어나서 무려 40% 정도가, 가구 수가 37.5%가 증가하면서 1인 한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1970년에 5명이 넘던 게 지금 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좌파들이 하는 선동 중에 하나가 가구 소득이 빨리 안 늘어난다 그러는 게, 가구 수가 분화가 돼서 평균 가구 수가 안 늘어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여기 조사 대상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급등하게 된 게, 이제 뭐 물론 IMF 경제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이때부터 드러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급등하는 속도가 가장 빨라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보시면 하얀색이 1970년의 이혼율이고 그 파란색이 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8번째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트비아 같은 데가 특이하죠. 70년대에 상당히 높았는데 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런 나라들은 이제 경제개발 성공하면서 좀 경제적 안정이 있었고, 동구권 무너지면서 결국 혼란기가 그때하고 겹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급등한 나라고, 근데 이제 가족 수가 분화되면 1인 가구, 2인 가구에 2015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인 가구에는 무려 54%가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가 되고 2인 가구에는 31%가 분류가 돼서 가구 구성원이 적으면 그 사람이 돈을 못 벌면 구성원이 여러 명이 돈을 벌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빈곤은 대부분 가족 단위의 가처분 소득에서 결정되는 거지 개인의 임금으로 구성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노인 가구의 48%가 상대적 빈곤,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48%인데 이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상당히 겹친다라고 하는 거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가구들, 한쪽 부모만 있는 또는 사별한 가구들의 빈곤율도 한 20% 돼서 이 고용된 가구의 빈곤, 상대적 빈곤율이 7%보다 한 3배 이상 높다. 이런 걸 보시면 편모 가정 또는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0세, 우리나라의 55세, 그 소위 주 직장, 첫 직장, 월급을 제대로 받을 때의 빈곤율은 OECD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넘어가면서 특히 65세 고령층에서 확 증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분배가 잘못돼서 빈곤율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기업에서 급여를 받을 때는 OECD보다도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율이 낮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입원이 없어지는, 주 수입원이 없어지는 그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지금까지 많은 급여를 줬던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나라가 노후에 대한 보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은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구의 10분위 중에 최하위 1분위 10%의 가구주 연령이 66세고 5분위로 따져도 20% 최하위 가구의 60%는 한 64세 정도가 되는 것이 2018년 통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자영업자가 밀집돼 있는 경우에도 지금 소득 1분위, 2분위, 그리고 여기가 고령층이고, 고령층은 교육 수준이 낮고, 이게 다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의 확대가 기업의 소득의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의 변화가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거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해법은 사실은 이분들한테 고용 기회를 늘려주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해법이 잘 없다 하는 거고요. 복지만 가지고 잘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5번째 큰 변화는 고령화에 대한 소비 감소죠. 그러니까 노노상속이라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70, 80대가 돼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됐을 때 옛날에 이제 60세 부근에서 돌아가시면 아들이 40대 때 상속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막 기르고 그럴 돈을 많이 쓸 때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하고 돈을 안 쓰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손자들한테 상속을 조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런 거시경제의 정책에 깨지는 현상이 이 고령화가 많아지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들은 은행에 쌓아둔에서 나오는 금리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금리를 낮추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소비를 줄이는 그런 기현상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금리를 낮추면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본이고, 우리가 최근에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의 장기적인 소비 부족이 바로 이런 고령화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큰 변화는 전부 지식경제화 되고 서비스 산업이 많아지면 소득 격차가 늘어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학력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20대 해가지고 60대 죽으면 40년 같이 살다가 죽는 건데, 지금은 30대 해도 100세를 가니까 70년을 같이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가장 늙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만혼이지만 가장 일찍 결혼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리학적인 나이로는 가장 나이가 늦지만, 인생 전체 크기를 보고 몇 %를 살고 나서 결혼을 하냐.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40대 때 뭐 15년, 15세 결혼을 하는 거하고 100세 때 30년 결혼하면 60세 때 20대 후반에 하면 거의 반 정도를 살고 결혼하는 건데, 100세 때 30년 해봐야 30%만 살고 결혼하는 거니까 가장 일찍 결혼하는 거다. 가장 늙어서 결혼하지만 가장 일찍 결혼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서, 미국에서 2007년부터 17년 사이에 보면 결혼이 8년 정도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65년에 비해서 지금 20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32년 중에서 최저 출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처음 갖게 되는 나이가 24세에서 32세 사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9% 이상 정도 2005년에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비해서 2017년에 보면 이제 9% 이상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35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95년에 한 12,000불 정도가 35세에 있었는데 2014년에 보면 8,000불도 못 가지고 있어서, 35세가 95년에 비해서 2014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4%가 줄었다. 뭐냐면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하고 결혼을 늦게 시작하고 교육에다 더 많은 돈을 쓰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축적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청년들이 지금 자꾸 어렵다고 그러냐면, 이제 교육 경비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자동차도 점점 좋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가격이 올라갔는데, 소득은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을 하니까 소득 증가는 훨씬 낮은 상태로 있죠. 그래서 이제 빚덩어리로 청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가, 그래서 아버지 세대하고 수명이나 이런 걸 비해서 돈을 훨씬 뒤에까지 벌어야 되는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아버지 세대 때 35세 때, 아버지가 20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이제 결혼을 만으로 26세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아무도 그런 꿈을 꾸지 않죠. 남자들 보통 34 뭐 이렇게 하니까 뭐 6년, 7년 늦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결혼하고, 여자들은 대학 학부 졸업하면 바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럴 때에 비하면 35세 때 축적된 돈이 전혀 다르죠. 혼자 살고 있는 거하고 25세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재산을 공동으로 축적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이 대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을 늦게 하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변화의 인구 구성과 이 사회, 그 가족 구성의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옛날에는 가난하면 이제 대규모 집에서 살았으니까 주택 환경에서 양질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물거물 와서 사니까. 그런데 이제 원룸에 와서 살면 프라이버시도 있고 잔소리도 안 듣고 다 좋은데, 이제 주거 비용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 축적이 늦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변화를 우리가 감안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재산 축적을 조기에 시킬 수 있고, 그 교육과 차량 비용, 그 다음에 주택 비용에 대한 것들을 혼자도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 사회 변화가 적용하는 겁니다.